20살이 되던 해봄, 나는 보육원을 나왔다. 손에 든 건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원장님이 써주신 추천서뿐이었다. 송지연 전무님 댁에서 일하게 될 거야. 엄하시지만 좋은 분이니까 성실하게 해. 처음 마주한 송지연 전무는 생각보다 작은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간결하게 말했다. 박정민이지. 집안일 거들면서 생활비는 따로 줄 테니 성실하게만 하면 돼. 큰 집이었지만 가족이라곤 전무 혼자뿐이었다. 처음엔 청소와 빨래 정도만 도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장보기부터 일정 관리까지 맡게 되었다. 전무는 새벽부터 밤늦게 회사 일로 바빴고 나는 그런 그녀가 따뜻한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집을 정돈했다. 이 집 밥은 내 손맛이 책임지는 거야.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전무가 처음 웃었을 때 나는 이곳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작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송지연 전무는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숨어 있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다. 나는 집안일만 하려 했고 전무님은 필요한 말만 하셨다. 그런데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드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이 집 밥은 내 손맛이 책임지는 거야. 그 한마디에 내 자리가 정해진 것 같았다. 전무님은 바쁜 분이었지만 저녁 시간만큼은 반드시 집에서 보내셨다. 나와 마주 앉아 밥을 드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셨다. 회사에서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으려다 윗사람들과 부딪힌 이야기,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감싸느라 혼자 욕을 뒤집어 쓴 이야기. 정민아,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해. 비록 그게 손해가 되더라도. 전무님의 말씀 속에는 늘 원칙이 있었다. 그런 분이 내게만은 한없이 관대했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전무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적어도 넌 원하는 걸 가져야 한다. 등록금을 내주시며 하신 말씀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전무님은 젊은 시절 가문과 회사의 기대 때문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많이 포기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나만큼은 선택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전무님과 나 사이에는 혈연은 없었지만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며 가족 같은 정이 자리 잡았다. 나는 전무님에게 딸 같은 존재가 되었고 전무님은 내게 어머니 같은 분이 되어주셨다. 대학교 2학년 봄 교양 수업에서 이도연을 처음 만났다. 교대생인 그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필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느 날 조별과제로 함께 도서관에 가게 되었는데 그가 건넨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이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정민 씨는 참 대단해요. 혼자 생활비 벌면서 공부까지 하다니. 그의 말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도연은 주말마다 지연 전무님 댁 근처 카페에서 나를 기다렸고 집안일을 마친 나와 함께 산책을 했다. 그는 미래의 선생님답게 아이들 이야기를 즐겁게 해줬고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따뜻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정민 씨 같은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요. 그의 눈빛은 순수했고 나는 그 진심을 믿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연의 가족들이 우리 사이를 알게 된 것이다. 어느 날 그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정민아, 미안해 집에서 우리 만나는 걸 반대해. 왜요? 가문의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입으로 가문의 체면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도연 씨, 그럼 당신 생각은 어떤데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모님을 거스를 순 없어. 그날 밤 지연 전무님은 소리 없이 우는 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정민아, 아픈 건 당연해. 그 아이도 분명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사람의 값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에서 나와.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값어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란다. 전무님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이해가 묻어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분 역시 비슷한 아픔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다. 도연과의 이별 후 나는 더욱 공부에 매진했다. 누구도 내 배경을 문제 삼지 못할 만큼 실력을 쌓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사랑보다는 실력이, 감정보다는 독립이 더 확실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가끔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그와 함께 걸었던 길에서 문득 그의 모습이 겹쳐 보일 때면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첫사랑의 상처는 그렇게 깊숙이 자리 잡았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 나는 어느덧 20여 년을 이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비록 가정주부일이지만 전무님이 많이 챙겨준 덕분에 삶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 하지만 그토록 강인해 보이던 전무님도 세월의 흐름엔 거스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점점 전무님의 얼굴에서 활기는 사라졌고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전무님의 얼굴이 부쩍 야위어 보인 어느 가을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시고 좋아하던 밤늦은 독서도 뜸해졌다. 감기인 줄 알았던 기침이 한 달 넘게 계속되자 억지로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 췌장암 3기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전무님은 진단서를 받아들고도 무표정했다. 오히려 내가 더 떨었다. 치료받으셔야 해요. 정민아, 나는 충분히 살았어. 전무님은 처음엔 완고했다. 항암 치료를 받느니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전무님은 깜짝 놀라며 말렸다. 내 인생을 내 병 때문에 망칠 순 없어. 전무님이 제 인생을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전무님을 지킬 차례예요. 그날 밤 전무님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셨다. 다음 날 아침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럼 한번 해보자.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동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내 마음은 확고했다. 전무님의 식단을 연구하고 치료 스케줄을 관리하며 병원 오가는 길을 함께했다. 처음엔 힘들어 하시던 전무님도 점차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셨다. 이 집 밥은 내 손맛이 책임진다더니 이제 내 목숨도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말 속에 고마움이 배어 있었다. 항암 부작용으로 입맛이 없을 때도 내가 끓인 죽은 드셨고 치료가 힘들 때마다 정민이가 기다린다며 버티셨다. 의사들은 6개월을 말했지만 전무님은 3년을 더 살아내셨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전무님의 투병 일기였는데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다. 전무님은 내 글을 읽어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내가 쓰는 이야기엔 사람이 있어. 조건이 아니라 사람 말이야. 마지막 해 전무님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여전히 내 글을 챙겨 읽으셨다. 어떤 날은 함께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보육원에서의 어린 시절,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회사에서 겪었던 일들까지. 정민아, 사람이 죽는다는 건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사는 거야.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병과 맞선 그 시간은 힘들었지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전무님께 배웠다. 전무님의 마지막 날들은 고요했다. 병실이 아닌 집에서 보내고 싶다는 뜻을 존중해 침실을 정리했고, 나는 그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다. 정민아, 내가 끓인 찌개 냄새가 집 전체로 퍼지면 참 좋더라. 전무님은 가끔 이런 말을 하셨다. 몸이 약해져 많이 드시지는 못했지만 내가 차린 상을 보시며 작은 미소를 짓곤 하셨다. 마치 그 밥상 자체가 위로인 것처럼. 어느 날 밤 전무님이 나를 불렀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감싸 주시더니 평소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정민아, 내가 죽으면 어떤 사람이 널 찾아올 거야.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전무님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그 사람이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만 대접해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전무님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이 오면 알게 될 거야. 그냥 밥 한 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전무님의 눈가에 무언가 촉촉한 것이 맺혔다. 평생 단단했던 분이 보인 첫 번째 눈물이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부탁 속에 평생 못다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약속할게요, 전무님. 그제야 전무님은 안도한 듯 눈을 감았다. 며칠 뒤 전무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셨고 입가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나는 계속 그 말을 떠올렸다. 어떤 사람이 찾아올 거야. 그 사람이 누구일지, 왜 밥 한 끼를 대접해야 하는지, 전무님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기다렸다. 언제든 찾아올 그 사람을 위해 밥상을 차릴 준비를 하며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난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백발의 신사가 서 있었다. 나이는 70 정도로 보였지만 꼿꼿한 자세에서 품격이 느껴졌다. 송지연 전무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문하러 왔습니다. 그는 정중히 인사하며 명함을 내밀었다. 이상우 성운건설 명예회장. 성운건설. 그 순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그를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다. 혹시 전무님과 어떤 사이셨는지 여쭐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대학 교정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자는 지연 전무님의 젊은 모습이었고 남자는 눈앞에 노신사와 닮아 있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놀라 찻잔을 내려놓았다. 전무님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만 알았지. 과거에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들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이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못났던 거겠지요. 그의 설명은 길고도 아팠다. 대학에서 만나 4년을 연애하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만났던 두 사람. 지연은 대기업 감사팀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상우는 건설업체 장남으로서 회사 경영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우리의 일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연이 담당한 감사 업무 중에는 건설업계의 담합과 비리를 다루는 일이 많았다. 이상우의 회사도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연은 원칙을 지켜야 했고 이상우는 가문과 수천 명 직원들의 생계를 지켜야 했다. 어느 날 지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를 망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고요. 그 아이는 끝까지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우는 달랐다. 가문의 압박과 체면 때문에 지연과의 결혼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체면을 택했고 지연은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다. 결혼식 날짜 대신 이별 날짜만 달력에 적었습니다. 서로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건데. 그 후로 지연은 담합 척결을 위한 전환계약안을 만들어 업계 개선에 힘썼고 이상우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했다. 지연의 부고를 보고서야 그는 모든 것을 후회하며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지연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지연에게 보내려다 못 보낸 편지입니다. 이상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군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연이와의 일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려 할 때도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고래 체면이나 격식을 차리려 하는 나 자신이 참 웃기군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결국 그 아이도 상처받고 헤어졌지요. 제 고집 때문에. 그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다. 성건설, 이상우, 그리고 아들 이야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도연의 아버지. 우리의 결혼을 그토록 완강히 반대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다. 혹시 전무님께서 내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무님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다. 내가 죽으면 어떤 사람이 널 찾아올 거야.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만 대접해줘. 전무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상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 아이는 끝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군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지연 전무님이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였다. 손이 떨렸다. 도연과의 아픈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이상우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맛 지연이가 그리워했던 집밥 맛이군요. 그가 돌아간 후 현관 콘솔 위에 그의 명함이 남아 있었다. 이상우라는 이름을 바라보며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제 알 것 같았다. 전무님이 왜 마지막까지 말할 수 없다고 하셨는지. 내 전 연인의 아버지가 바로 전무님의 옛 사랑이었다니. 도연과 헤어지며 받았던 상처,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할까봐 전무님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셨던 것이다. 그 모든 복잡한 인연 속에서도 전무님은 나를 지켜주려 하셨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조차 원망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베풀라고 하셨다. 며칠 뒤 낯익은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정민 씨, 이도현입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20년 만에 그 이름이었다. 지금 당장 찾아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급격히 쇠약해져서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는 며칠 전 조문을 다녀간 노신사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이상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도연이 찾아왔다. 전보다 성숙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가 꺼낸 것은 금고에서 나온 봉인된 편지 2통이었다. 한 통은 송지연님께 미발송, 다른 한 통은 박정민님께 전달이라고 적혀 있었다. 겉봉에는 우리 집 주소와 내 이름이 또박또박 쓰여 있고 모서리엔 지연 전무님 필체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다. 미안하구나.
네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의 아버지가 나와 그런 관계였다는 걸 차마 밝힐 수 없었단다. 네가 그 일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밝힐 용기가 나에게도 없었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단다. 겁쟁이 같은 그 남자가 내 장례식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걸. 끝까지 날 보살펴준 너에게 끝까지 무리한 부탁을 한 점 용서해 주려. 그리고 이것도요. 도연이 내민 서류 묶음 속에는 장학금,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받는 사람 칸에는 분명히 이도연이라고 적혀 있었고 지급처는 무기명 신탁이었다. 옆에는 지연 전무님의 이니셜과 건설노동자 자녀 지원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평생 숨기셨어요. 저를 키우면서도 정민 씨와의 관계를 막으면서도요. 나는 전무님이 남긴 기록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하도급, 노동자들 월급은 미리 지급할 것, 직원 해고는 최대한 줄일 것이라 적힌 계약 초안이 있었다. 또 성운건설의 체면은 최대한 지켜줄 것이라는 메모도 있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 자녀 장학금, 내역서도 들어 있었다. 비록 전무님과 이상우 회장은 끝내 좋지 않게 갈라섰지만 전무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가문과 명예를 지켜주려 했으며 도연에게 장학금을 남겨주는 방식으로 끝까지 도의와 희생을 지켜낸 것이었다. 도연은 아버지가 봉인해둔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지연아, 나는 체면을 택했고 넌 사람을 택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정민 씨가 곁에 있다면 내 못다한 사과를 대신 전해주게.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며칠 전 다녀간 노신사 이상우가 도연의 아버지였고 전무님의 마지막 부탁은 그를 향한 것이었다. 금고에서 나온 문서들과 기록 상자 속 서류들이 이름과 주소, 사연을 정확히 이어주었다. 저는 도연이 말끝을 흐렸다. 그때 정민 씨에게 비겁했어요. 20살 때의 우리가 그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해요.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존경하기도 했거든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분도 아버지도 모두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다만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덮었다. 도연 씨도 저도 그분들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었네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민 씨는 혼자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전무님도 아버님도 평생 후회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다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20년 전 헤어져야 했던 아픔, 각자 품고 살아온 그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애틋함이 조용히 흘러갔다. 이제야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도연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때는 몰랐어요. 사랑한다는 건 때로 상처를 나눠 갖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50년을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이유가 마침내 분명해졌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와 지연 전무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민 씨가 끓여주신 미역국이 생각나서요.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가 음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20살 때 우리가 나눴던 소박한 대화들, 캠퍼스 벤치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던 평범한 일상들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참 어렸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서로를 좋아했는데도 상처 주는 일만 골라서 했던 것 같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겁이 많았어요. 가족들 눈치도 보고 정민 씨한테 상처 줄까봐 무서워하기도 하고 결국 가장 상처되는 선택을 했지만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나 변명이 아니라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해 보려는 대화였습니다. 지연 전무와 이상우 회장의 사연을 알고 나니 우리 또한 그들과 비슷한 굴레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는 게 보였거든요. 아버지는 끝까지 체면을 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체면이 무엇을 지켜줬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도연이 찻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송지연 전무님은 달랐죠. 사람을 택했으니까요. 저는 지연 전무가 남긴 장학금 내역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을, 자신을 거부했던 집안의 자녀를 말없이 뒷바라지했던 거죠. 원망 대신 배려를, 복수 대신 보살핌을 선택했던 겁니다. 전무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값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에서 나온다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연의 눈빛이 조심스럽게 밝아졌습니다. 정민 씨, 혹시 저와 다시 시작해볼 마음이 있으실까요? 20살 때처럼 조급하게 말고 천천히요. 그의 말에 제 마음도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격정과 상처로 얼룩졌다면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이가 생겼으니까요. 지연 전무와 이상우 회장이 끝내 이루지 못한 사랑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도연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순간 부엌에 지연 전무의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세상의 무게에 눌려 꺾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선택 앞에서는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비로소 배우게 된 것 같았습니다.